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 교장을 맡고 있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 귀한 주말에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부모님들 또 학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것만 봐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교사들이나 기존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미 다 같이 한 기차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에 탈지 다른 차량에 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매스컴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로봇이다,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불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좋은 대학 가도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냐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잘 오셨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또 울고 하시는 그런 10대의 시간들, 그런 추억들을 쌓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함께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누리면서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일 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저희의 교육 철학과 방향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전문가들도 예측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또래 세대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엔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조금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같이 먼저 소개시켜드릴 것은 한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은요, 미국의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대학생, 또 대학교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원래 이제 기성세대들은 찌찌 요즘 젊은 것들이란 원래 다 모든 어른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교수들이 보기에 이거는 전혀 새로운 인류의 등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학 사회가 변하는 것을 봤고, 또 심지어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으로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 이 책인데요, 이 저자들이 찾아낸 것은 대단한 비진실이라고 이름 붙인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비진실,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잖아요.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The Great Untruth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Truth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진리, 진실 이런 것인데, Untruth, 부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서 진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을 보면서 이 비진실을 정리를 해냅니다. 근데 아무거나 새로운 것이라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찾아내요. 첫 번째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대의 지혜와 반대되는 생각들이에요. 두 번째는 심지어 현대 심리학이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해냈던 것과도 모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받아들인 개인이나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폐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것들을 대단한 비지진이라고 이름 붙이고 찾아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약함의 비진실입니다. 고된 일은 우리를 약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니체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그 말까지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저희 유행가 가사 속에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은 아실 거예요. 인류는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저희를 더 발전시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사실 그 부모님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세대, 이 자녀들의 부모님들 세대가 지나치게 안전에 민감했었던 세대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혼자 놀지 못하게 하고 부모 없는 곳에서 못 놀게 하고 어른이 없으면 못 놀게 하고 그렇게 보호했었던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됐냐면 안전에 너무 민감해지고 이제는 신체적인 안전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내 감정을 흔들게 하면 다 나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적 추론의 비진실입니다. 이거는 늘 너의 느낌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예요. 너의 느낌은 다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감정적 추론인데, 사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이 우리 고대 현인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현대 심리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감정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릴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의 기억조차 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자라나고 있는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새롭게 생겨난 말이 있는데 그게 미세 공격이라는 말이래요.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은 들리지 않아도 내가 기분 나쁘면 일단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래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가 자라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 그들의 비진실입니다. 이 세대는 삶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싸우고 있다고. 현인들의 지혜는 대부분 인간을 그렇게 흑백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네, 제 안에도 나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쉽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고 이렇게 편가르기에 가장 익숙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은 저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SNS, 소셜미디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는 늘 같은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가해자다, 나쁜 놈이다 지목하면 얼마든지 그 딱지를 붙이기에 너무나 좋은 장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비진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진실을 받아들인 새로운 세대가 어떤 사회를 만들까요? 이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훨씬 더 자기와 다른 생각에 덜 너그러운 개인들, 또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회도 생각해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바꿀 수 있냐? 사실 저희 개인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건데,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세대보다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고립되고 그 안에서 불안을 느끼기 쉬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방법이 저희가 믿고 있는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대안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대의 학교라는 시스템이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대안교육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원안교육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들은
저희 교육 신념과 교육의 목표와 교육 방향인데,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없다고 해요. 교육학자들의 말입니다. 교육 자체가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활동입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신념은 존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저희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그 존재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나의 이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왜냐하면 그 존재에 맞는 열매를 우리 아이가 맺을 거거든요.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두 번째 교육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이가 참 멋진 아이지. 근데 이제 또 동시에 우리 집에서 진상을 부렸던 우리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게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교육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인 우리 아이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사실 아이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것은 저희 교육 신념 세 번째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져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지음 받았지만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나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에 끌려다니면서 어떤 땐 돈에, 어떤 땐 힘에, 또 어떤 땐 쾌락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지음 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고, 내 옆에 친구가 아파도 잘 모르겠고, 걔가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런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지만 늘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우리가 망쳐버렸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죄의 습관들을 걷어내고 나면,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을 가지고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존재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존재 교육을 이제 저희가 학교를 준비했었던 시간까지 하면 지금 한 5년 동안 같이 아이들과 하고 있는데, 이 존재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존재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들리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광고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는 부족해, 이 상품을 써야 완벽해질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던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을 계속해서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과 우리 가족을 비교하면서 저희의 또 정체성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요. 두 번째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품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알고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 삶에 대한 태도. 이 품성은 저희가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품성 좋지.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인간성 좋다라는 소리 좋지. 근데 그건 그거고 또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을 한다거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랑은 별개의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품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화가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는 이제 학생들, 어른들도 그렇지만 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체스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체스 대회에서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 있는 공립학교에 있는 어떤 팀이 전미 챔피언을 하게 돼요. 보통 이 체스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재들, 천재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전통의 강호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비싼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립학교 팀들이 대부분 우승을 계속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어느 때 갑자기 이 할렘가에 있는 이 중학교가 가서 전미 챔피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해서 같이 들여다봤는데 그 비결은 이 코치의 독특한 코칭 방식, 또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애슐리라는 코치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체스 실력을 보고 선발을 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이 품성을 보고서 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할 때도 체스 기술이나 뭐 기보를 익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중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고 또 어떤 품성을 갖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실제 경기에 갔을 때 점점 토너먼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이들이 흔들리게 되고 평정심을 잃는데 이 팀의 아이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체스를 두고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이 품성은 결국엔 그냥 저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본성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역량이라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품성이 저희 학교 안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습관이 사실 이런 품성이 좋은 품성으로 자라나는데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며 아이들이 품성이 길러지고 이 사회 속에서 더욱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 존재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태초부에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고 싶으셨던 그 꿈,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를 세우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 존재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저 뒤에도 있고 여러분께서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저희 보셨을 수 있는 이 슬로건에서 진짜 나와의 만남의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성공보다 더 큰 이야기의 시작, 이 더 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세대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이곳에서 존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교육의 요소를 가지고 함께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체성 교육, 지식 교육, 소명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 교육을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 교육에는 이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의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신념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습관에서부터 옵니다. 반복되는 행동, 그곳에서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원하게 되는, 갈망을 갖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체성 교육은 이 두 가지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수업들, 성경 수업과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성경 수업은 성경의 디테일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보는 수업,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이 꿈꾸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학교의 대표 목사님이신 고영호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데요. 네.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참 귀한 강의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습관의 영역입니다. 습관은 습관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는 크게 생활과 학습의 훈련, 그리고 신앙 훈련, 그리고 킹핀 훈련,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기에 맞춰서 순종, 투명성, 킹핀, 공동체, 주도성,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아이들이 습관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인사하는 것, 그냥 큰 소리로 인사하기,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기,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잠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활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품성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미디어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굉장히 절제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미디어 자체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사용해야 될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와 이 효과성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메시지들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했었던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6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적은가? 고등학생들은 더 많아서 8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언제 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 안에 인강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공부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분명 학원도 다닐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딸이랑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방에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밤새서 웹툰 보고 막 이랬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저희가 한 집에서 살지만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셔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듣고 있기 때문이죠. 미디어 훈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킹핀 훈련에 대한 것이에요. 킹핀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의 습관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이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 죄의 습관은 많은 부분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많이 겪었던 또 다른 사건들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얻게 됩니다. 킹핀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 표현으로 성공하는 데도 방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아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틀리는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만한 것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보지 않게 되죠, 이 학생이. 그럼 점점 사람들의 기대와 나의 모습은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다 보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때 살짝 이 결과를 손을 보는 겁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나만 아는 거짓말을 나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존감은 계속 깎여 나가거든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나의 모습과 이상적 사람들이 보는 것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어느 정도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사실 저희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 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였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 벌어져서 제가 기대했었던 제 모습과 많이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또 어르신분들도 그런 부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너무너무 원통했거든요. 내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뭔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 철학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만 없었으면 조금 더 다르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킹핀 훈련이고요. 그 밖에 교과의 활동도 정말 중요하고 멋진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소는 저희 지식 교육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이런 교과 과목들입니다. 일반 공교육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 이 부분도 크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 지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얻고 또 생각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지력들을 다 잘 연마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1차적인 목적 외에 저희 지식 교육은 두 번째 숨겨져 있는 히든 어젠다가 있습니다. 이 존재 훈련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게 돼요.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공부가 쉬웠다, 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수학도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저희 수학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 너무 수학을 쉬워하셔서 가끔 저희는 억울한데, 또 외국어 배우는 영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하기 싫죠.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저희의 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식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죄의 습관을 선생님들이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면 매번 학습 일지를 적어주세요. 거기 안에는 함께 배웠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또 동시에 수업 중에 봤었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모습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감 선생님 다 이것들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것들을 데이터로 삼아서 또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할 때 사용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은 저희 소명 교육입니다. 소명 교육은 학교 밖을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거냐라는 아이들만의 각각의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나는 평생 동안 이거를 해야지라는 그런 비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찾으면 잘 찾는 것 같고요. 어제는 농구 선수였다가 오늘은 파일럿이었다가 막 내일은 전도사님이고 막 이렇게 막 바뀌어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좋다고 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그냥 다만 진지하게 추구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점이 이어져서 이 아이들의 그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믿거든요.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두 가지 비전 트랙과 역량 트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비전 트랙은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학교 안에서 저희 보통 2학기에 이루어지는 EC 수업이라고 일렉티브 클래스의 약자, 선택 수업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잠깐 봤다가 좀 비슷한 관심사들로 수업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미술을 좀 잘하는 것 같고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미술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업. 또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아이들에게 나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시켜보는 창업과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해봐야 이게 진짜 나랑 맞는지, 아니면 나는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이시 수업입니다. 네, 비전 탐색, 또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의 관심사가 분명해지면
더 깊이 연구하고 또 학술적인 보고서를 쓰게 되는 비전 연구, 이런 과정들을 또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역량 트랙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대화법이라던가 또 우리 수사법, 또 금융 지식, 디자인 싱킹, 이런 것들을 저희 수업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교육 요소와 함께 또 매우 중요하게 저희 학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 너무 좋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는데, 부모님들께서 학교와 함께 가지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의 교육이 완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기 중에 부모님들께서 이 대표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근데 저희 재학생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성실하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함께 변화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변했어요라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한 걸음 변화해 주시면 자녀들은 세 걸음, 네 걸음 변화됩니다. 그 시간이 사실 부모 교육이고요. 부모 교육이 대충 그냥 목사님이 떠오르시는 대로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 교육이 목사님께서 짜주신 커리큘럼으로 5년, 6년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또 나눌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시면 무료로 부모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존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저희는 이렇게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냥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책상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창조하는 지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 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옆에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 이 영어의 앞자를 따서 저희는 코드 에이스라고 이 인재상을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에이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창조하고 함께하는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에이스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편했었던, 서로 너무 좋았던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나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평소에 그렇게 싫어해서 삥 돌아서 다녔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 존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살아갈 삶이라고 저희는 믿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서로에게 덜 너그럽고 굉장히 편협해서 서로 고립되고 불안을 많이 느끼며 살아갈 그런 세상일 거라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손해보면서 살아가라고,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겠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드림워커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겨우 4번째 입학생을 받는 젊은 어린 학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와 이 꿈을 함께 꾸고자 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